안녕하세요.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 시작합니다. 제 머리 스타일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코스피 6천 다들 꿈의 숫자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것이 좀 더 오르고 좀 이런 것이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기업인들을 만나보니까 기업이 더 커지는 게 두렵다, 법인을 쪼개야 되겠다, 아니 좋은 기업에 나와야 우량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커지는 게 두렵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커지면 규제가 생긴다,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유리천장, 기업인들이 말하는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슬로우 뉴스의 이정환 대표님하고 한번 집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장이 곧 규제가 되고, 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성장이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뭔 얘기죠? 저도 취재를 하면서 와, 이런 그 현실이 있구나,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요. 다들 좀 뭐 성장하려고 할 텐데, 그리고 대기업이 대해서 더 이제 더 큰 규모로 하려고 할 텐데, 사실 이게 규제라는 게 뭐 당연히 규제는 없으면 좋겠지만, 이 시장의 원칙이라든가 경제력 집중을 위한 규제도 있고요. 또 네. 이렇게 안정성 규제들도 있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10곳 중에 3곳 정도가 이 네. 분할 또는 성장을 포기하는 그런 이제 압박이 있고요. 네. 이 물론 이제 상속세라든가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한국에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중소기업은 지원이 많은데 이 매출액이 1억만 초과돼서 중견기업이 되면 이제 그 160개 정도 혜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뭐 상장 이 혜택이 사라지면 그만큼 매수출 손실이라든가 이익 손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약간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중소기업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요인도 있다는 거죠. 아, 맞아요. 제가 그래서 기업인들 보면 명함이 한 서너 개씩이에요. 네네. 그렇게 명함이 많냐라고 하니까 기업이 커지면 안 되거든요. 2천억까지 해가지고 네네. 그 이상 올라가면 규제가 많아지고 혜택이 떨어지니까 차라리 기업을 쪼개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인센티브가 잘못 적용되고 있다. 당연히 그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야, 여기까지만 성장하고 더 성장하면 안 된다. 이 위로 천장을 작동하는 그런 이제 네. 규제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보면 이제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R&D 세액 공제 같은 경우도 확 줄어들고, 예. 규제 늘어나고 의무가 폭증하게 된다. 네. 이제 대기업이 되면 더 이제 까다로운 규제들이 생겨나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진보 보수 모두 매체가 네네. 피터팬,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네네. 기업이 일부러 더 커지지 않으려고 한다, 네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왜 어떤 이유 그렇습니다. 때문에 더 그럴까요? 왜냐면 자산이 5조 원이 넘으면 이제 공시 의무, 내부 거래 규제가 강화되고요. 10조 원이 네네. 넘으면 이제 상호 출자 제한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규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그렇게까지 규제가 강하진 않죠. 그리고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국적 상황인데 뭐 연속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점프가 된다는 거. 아까 보셨다시피 이 중견기업으로 그 범위가 1억만 넘어도 100억만 네. 넘어도 바로 중견기업이 되고 규제가 확실히 한꺼번에 사라지기 때문에 네. 약간의 이제 그 회계 조정을 통해서라도 이 성장하지 않으려는 그런 게 있고요. 규모를 넘어선 순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을 분할하거나 속도를 늦추거나 구조를 조정해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래서 이제 그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을 위한 기업이 2020년에 940개였는데 2024년에 1,300개로 아,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중견기업 가지 않겠어. 또 심지어 중견기업을 갔다가 다시 중소기업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뭔가 이렇게 한국의 규제 이슈가 좀 잘못 작동하고 있다. 역주행하고 있거나 인센티브가 아니라 디센티브로 작동하는, 오히려 성장을 못하게 만드는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긴 하네요. 근데 재벌 체제 이런 집중 이런 또 폐해를 막는 규제가 있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규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네. 규제는 당연히 필요한데, 규제를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이 유연하게 좀 규제를 가져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한국은 이게 뭐 이렇게 사실은 그동안 기업은 무조건 규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 커서 이 경제를 집중되면 위험하다. 이게 한국의 좀 오래된 이제 그 기업 문화 때문인데, 이 경제력이 집중되고 재벌 체제의 폐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사회적 불만, 사회적 또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도 쉽지 않고 한 번 만든 규제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런 지금 문제가 되는 규제들이 대부분 다 이제 재벌 체제 1980년대부터 만들어진 꾸준히 규제를 쌓으면서
규제를 해제하기는 어렵고 계속 규제를 더 붙이고 하다 보니 이렇게 이제 경직된 규제가 돼서 매출이 일정 수준 넘어서면 그림에 보시다시피 갑자기 콘크리트 벽처럼 이 막혀 있는, 그리고 단계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단계를 넘어서지 않으려는, 그리고 이게 당연히 뭐 자녀들에게 뭐 상속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당장 뭐 그 단계를 넘어선 순간 오히려 매출이 줄어드는 그 한계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그 경직적 규제로 작동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미국이나 다른 나라 선진국은 이거 어떻게 규제를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나라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유연한 기준들이 있고 네. 이게 이제 규제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규제를 적응할 수 있게 단계적인 그 과정을 둬야 되고요. 유럽연합은 이제 스몰 미드캡이라고 해서 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또 완충 장치를 둬서 예. 중간에 이 옮겨갈 수 있게 위인을 주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단계별로 이제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단계인데 네. 한국은 이게 이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도 크고 또 대기업 올라가면 또 한 번 그 규제가 강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또 더 내려가면 아예 소기업이나 이제 소상공인들과 5인 미만 사업장과 또 이상의 차이도 굉장히 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5인 미만 사업장에 넘어서지 않으려는 그런 규제도 있고 네. 가장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이 계단식으로 규제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규제를 없애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네. 이 규제가 오히려 이제 그 성장이라든가 기업의 사이즈를 키우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작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좀 더 유연하게 선택적으로 네. 그 기업들이 이제 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올라가는 단계에서 자본금이 커져도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 안전장치를 주는 거죠. 자본금이 커져도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네, 한다. 그래서 이제 네. 나중에 그 예를 들면 하루아침에 그 혜택을 사라지게 않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겪었고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완충 장치를 두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이렇게 숫자로 가르는 게 아니라 어떤 네. 기준에서는 충족이 됐더라도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거나 아니면 이제 업종 특성에 따라서 중소기업을 인정해 두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국은 이렇게 완전히 사다리처럼 일정 단계 지나가 혜택이 확 줄어들거나 규제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그 슬로프 방식으로 유연하게 이제 그 단계적으로 그게 이제 비율을 따라서 조정하는 그런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견기업에 갔다가 규제가 있으니까 다시 중소기업으로 내려오고 사실 네. 중견기업이 더 탄탄해져야 우량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그림 보세요. 이것도 유럽식인데요.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이제 스케일업 SMC라고 해서 그 스몰 미드캡이라는 제도를 둬서 중간에 이제 대기업에 갖는 규제 중간 정도, 그다음에 중소기업 간 혜택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그 안전판 역할을 두는 그 장치들 두는데 한국도 이런 걸 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한국이 이제 뒤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규제를 쉽게 풀지 못하는 건 여전히 한국 그 국민들 사이에 한국 사회에서는 재벌의 특혜가 많다. 아니면 네. 그 재벌을 계속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 보수 정권에서 규제를 계속 완화하면서 재벌의 특혜를 준다라는 그런 오래된 불신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규제를 만들기는 쉬워도 규제를 풀려고 하면 이게 어떤 이제 그 경제적인 논란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경제정의라든가 어떤 이제 재벌 특혜하고 별개로 이 규제에 잘못된 규제가 안 좋은 디센티브를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충분히 어떤 그 사회적 설득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빨리 글로벌 스탠다드로 갔으면 좋겠네요. 자, SK 하이닉스 금산분리 문제인데요. 이게 SK가 투자금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 이게 그 금산분리 때문에 투자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의 최태원 회장의 지분을 줄이지 않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국가 펀드를 갖다 넣어줘야 되는 맞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사실 이거 이제 끝내준 게 굉장히 한번 다루기도 했습니다만 이 그림 한번 제가 오늘자로 뽑아봤어요. 하이닉스가 지금 732조 원으로 늘었고요. 이 SK 스퀘어가 이제 하이닉스의 대주주인데 이게 25조에서 85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자회사 규모 크다 보니 같이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보시면 이제 채태원이 SK를 소유하고 SK가 SK 스퀘어를 소유하고 SK 스퀘어가 하이닉스를 소유하는 구조인데 보시면 이제 거의 배보다 배꼽이 큰 그 3단 구조인 거죠.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가 지금 필요한 게 100조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 갖고 있는 유동 현금이 보유 현금이 한 2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80조 원을 어디서 당겨야지 지금 이제 그 메모리 팹을 지을 수 있는데 80조 원을 지금 한국 구조에서는 이 지금 손자회사잖아요. 손자회사는
현금을 자회사를 만들려면 100% 자회사를 둬야 됩니다. 네. 80조로 어디서 그냥 은행 빚을 끌어들이거나 뭐 이렇게 형 조달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금산분리는 펀드를 두되 좀 이제 그 규제를 좀 완화해서 이 자회사의 이 금융 펀드를 자회사로 두되 50%를 외부에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자. 규제를 완화하자라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로 보면 특혜가 되는 거죠. 왜 SK에만 이 금산분리 완화 혜택을 주느냐라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사실 판이 좀 달라지기도 한 게 과거에는 재벌에 특혜를 줘서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금산분리 이야기를 하면 이제 재벌의 사금고화가 되기 쉽다. 그리고 말 들면 삼성은행을 만들어서 삼성은행에서 고객들 돈 빼가지고 이렇게 뭐 어디 자동차 투자했다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오래된 불신이 있었죠. 그리고 재벌 체제에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 SK하이닉스가 만약에 100조 원을 끌어다 공장을 짓는다는 건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별개로 성장을 위한 투자고 국가 전력 산업에 대한 투자인데 그런 부분이 막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야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저도 사실 이제 재벌 지배구조를 계속 오랫동안 비판해 왔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 상황을 취재하면서 이거는 그동안의 재벌 개혁 문제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이건 이제 성장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 전력 산업에 대한 이 자원 조달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여전히 예를 들면 30년 전에 만든 규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한국의 재벌 규제가 경직적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미국의 빅테크 보면 막 1,000조 원씩 회사채도 발행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그 나스닥이라는 미국 이제 시장들은 사실 천문학적인 돈을 직접 동원하죠. 금융 시장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계속에 필요하면 현금을 끌어들이고 그걸로 투자해서 파이를 키우는 게 있는데 지금 이 구조로 보면 이제 우리가 재벌 구조의 문제를 알 수 있죠. 결국 재벌이 지금 이 구조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지분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내부 현금으로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동안 이제 그 자회사 내부 부당거래를 한다거나 이 총수 일가의 이익을 편취하는 방향으로 이제 잘못된 이제 그런 그 유인이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실 자본 유입을 쉽게 자본 조달을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이 구조에서는 지금 SK하이닉스가 80조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실 얼마든지 직접 조달을 해가지고 유상증자나 다른 방어를 할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풀어줘서 돈이 돌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 과거와는 좀 다른 판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이게 현대자동차도 사실 효자인데 또 여기도 수단 출자 문제를 해결 못해서 계속 현대차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보면 이것도 좀 재미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는 현대 모비스가 또 중간에 위에 두 번째 있는 모비스가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과거 같으면 저도 이제 옛날에는 3세 승계를 위한 이제 편법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상황이 저도 좀 달라졌습니다. 의견이. 일단 정의선 회장이 현대 모비스 지분이 0.3%밖에 안 돼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정몽구 회장은 좀 이제 못 나오고 계시니까 이분이 자산이 작년 기준으로 4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상속을 하면 한 2.4조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이 주주회사를 유지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과연 그 정의선이 회장에서 물러나게 되거나 쫓겨나게 되거나 아니면 지주회사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면 과연 누가 유리한가? 물론 재벌이 3세 승계를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 이런 구조에서 어떤 게 이 현대차 그룹의 지속성과 장기 성장 투자에 유리한가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문제는 정의선이 현대 모비스 지분이 너무 적다. 또 하나는 오른쪽에 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있죠. 네. 이걸 이제 1조 원에 샀는데 그때 네. 이게 사실은 한국에서 아직 쟁점이 크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살 때 정의선 회장이 여기다 돈을 집어넣었어요. 맞아. 개인도 넣었죠. 20%를 집어넣었는데 지금 2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그룹의 성장 엔진이잖아요. 성장 엔진에 회사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개인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지분가치 올랐으니까 정의선 회장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 말로는 사익 편취가 됩니다. 회사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 그렇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물어보니까 당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에서 안 팔려서 아무도 사겠다는 데가 없어서 싸게 나온 걸 산 거고 총수가 이 책임 투자 차원에서 집어넣은 거다라는 걸 볼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사익 편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제 규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함정이라든가 우회 통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정기섭 회장이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고 가치가 올라가면서 나중에 이걸 상장을 하면 이게 뭐 한 20조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이걸 판 돈으로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고 지배 구조를 유지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런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글로벌하게 빅테크와 이제 성장 투자와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제 그 KPX를 쏟아부어야 되는 시점에서 과거의 낡은 규제가 어떤 이제 그 물론 재벌의 업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벌 규제를 다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물론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 과거의 규제가 어떤 이제 그 경직적으로 기업의 성장 투자를 막고 있는 그리고 여전히 한국에서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지 못하는 유일한 재벌 체제가 지금 현대차 그룹이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다들 현대차가 잘 나가니까 이걸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재벌 개혁의 마지막 남아있는 고리가 현대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전 세계 이 빅테크 보면 결국은 쩐의 전쟁, 거의 투자의 전쟁인데 그렇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사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뭐 1,000억 달러 이상 현금을 가지고 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구글도 수백억 달러 현금을 계속 조달을 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투자 재원 1순위는 이제 내부 유보가 많고요. 또 다른 이제 그 자금 조달 수단으로는 일단 유상증자 시장이 굉장히 크고요. 또 네. 채권이나 주식 시장에서 직접 금융 시장이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보면 이 유상증자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면 주가가 또 떨어지거나 사실 우리가 맞아요. 이제 주식이라는 게 주식시장이 원래 자본 조달 창구잖아요. 사실 우리가 주식 상장을 하는 거는 사실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 이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한국은 근데 유상증자가 거의 그 뭘까요? 주가 하락의 주범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뭐 경영을 잘 못하는 것처럼 인식되는데 네. 유상증자를 통해서 현금을 끌어들이고 그걸로 파이를 키워가지고 더 큰 이 성장 투자라고 기업 가치를 높여야 될 텐데 그게 거의 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한국은 직접 금융시장이 거의 없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들은 여전히 현금 조달이 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에 내려가면 대부분 다 은행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사실은 이제 우리 그 계속 코스닥 시장에 관심 갖고 계시지만 코스닥 시장 활성화되고 코스닥의 유상증자가 계속 활발하게 되고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조달 그리고 그걸 통한 성장 투자가 이루어져서 선순환이 있어야 될 텐데 한국은 이제 상장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중견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자본시장 접근성이 낮고 현금 조달이 어려운 상태.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기업의 사이즈를 키우지 못하는 그리고 규제 때문에 기업이 피터팬 증후군 유리천장에 막혀가지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규제도 있지만 이 자금 조달의 어떤 그런 이 시장의 흐름 자체가 형성돼 있지 않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런 그 법인 대출에 의존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은행들은 또 손쉽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부동산 담보 대출에 그 의존해왔기 때문에 예. 기업 대출을 또 까다롭게 하는 그래서 자금줄이 막혀 있는 그런 게 근본적인 좀 한계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에서 기업금융, 투자금융으로 이제 머니 무브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럼 결국은 이게 자금이 기업에게 조달하기 쉽게 만드는 거. 네, 주식시장에 또 활용을 해가지고 조달을 하고 유상증자도 이게 악이 아니고 감시는 잘 받지만 선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만들면 이제 돈이 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의 성공 사례가 많이 나타나겠죠. 그 유상증자를 하면 아무래도 주식 물량이 늘어나니까 지분이 희석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유상증자를 한 돈으로 성장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진다라는 그렇죠. 그런 이제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예전에 한국에서는 이제 내 돈을 네. 내 주식 가치 희석된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좀 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시장에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오래된 이제 그런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투자 계획을 가지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상증자 그런 게 필요하긴요. 자, 다시 한번 그 유리천장 얘기로 돌아와 보겠는데요. 네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의 중소기업 생태계가 어떻게 돼 있죠? 유럽은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도 이제 그 미국과 달리 유럽도 예. 이제 어떤 이 금융시장 의존이 높은데 유럽은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소기업 생태계 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네. 정부 차원에서 이제 유럽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이제 중견 기업들이 대기업과 좀 이렇게 그 상호 협력하는 그런 구조가 많이 돼 있습니다. 예, 이제 예. 한국이 아까 이제 재벌 체제에서 문제가 됐던 건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경제력 집중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제 한국은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또 하청업체들 또 이제 중소하청업체들을 좀 약간 착취 구조로 가면서 그렇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커지는데 네. 유럽은 좀 이제 상생하는 그런 이제 그 제도적인 장치들 그다음에 어떤 이제 그런 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그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임금도 어느 정도 동일 임금으로 그 정리가 돼 있고요. 이렇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그런 이제 생태계가 잘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커지는 거를 더 커져야 되는데 커지는 게 규제 때문에 두려워서 법인을 쪼개기를 해서 자꾸 작아진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걸 가로 계속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게 이 점층적 규제가 많다. 이런 얘기인데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는 이제 그동안 그 재벌을 약간 재벌 체제 그런 기업이 좀 어떤 사회 악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재벌과 재벌 아닌 기업들 사이 격차가 너무 크기도 하고 한국이 또 이제 그 거의 임금도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하고 이 재벌 이 대기업의 하청 업체들이 대부분 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경직적 규제가 많았고 경직적 규제를 해소하기도 정권 차원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벌의 규제를 해제하려면 이 재벌 특혜를 준다라는 비판도 많고 그 말은 이제 이 그동안에도 이제 그 우리 순환출자 구조를 해제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업이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재벌은 여전히 이 경제를 집중이 강하고 어떤 이제 부당 내부 거래로 성장해 왔다라는 그런 이제 불신을 해소하는 그런 그 사회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정권 차원에서도 이런 이제 경직적 규제를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증권 관계자를 만나보니까요. 결국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하면 이 사다리가 안정적으로 돼야만 주식시장이 살아난다. 왜냐하면 현재는 대기업 중심에 초대형주가 있거나 네. 아니면 소형 테마주가 있지 네. 중견기업 중심에 강력한 주식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사례 보여드린 거 빼먹었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림을. 이게 이제 몇몇 기업들인데요. 자산 총액 5천억을 넘기는 기업이 이 중소기업 혜택을 벗어나니까 갑자기 57개 규제와 122개의 규제가 즉시 추가돼서 183개의 규제를 받게 됐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 만약에 이제 5조 이상이 되면 규제가 342개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규제가 막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규제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제 기업 운영이 어려지거나 아니면 이제 그만큼 매출 성장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라는 게 있고요. 다음 사례는 이제 매출 1조 원 중견기업인데 이게 이제 해외 투자 공시 규제 묶이면서 해외 투자 계획을 철회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당연히 저는 이제 이런 규제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어떤 이제 계단식으로 늘어나면서 이 어떤 이제 그 완충 장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우리 반도체 특별법 논의할 때 주 52시간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지만 이것도 결국 이제 정치적인 이슈,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공정성 이슈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아까 하신 것처럼 이제 거제 한 협력업체는 회사를 8개 법인으로 쪼개가지고 명함을 여러 개 가지고 다니면서 이 사이즈를 키우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이 역유인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중견기업들이 이제 고용과 투자를 부담스러워해서 10곳 중 6곳이 이제 이 중소기업 졸업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오히려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역설, 이걸 이제 근본적으로 정부 해결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약간 여전히 그 어떤 사회적 합의라든가 어떤 정치적 결단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같습니다. 예, 제가 이거 국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그 피터팬 증후군 때문에 더 성장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나타난 손실이 111조 원쯤 된다고. 아, 그렇습니다. GDP 경제 성장률 3%. 이 문제만 해결해도 경제 성장률 3% 올라간다는 거죠. 굉장한 거잖아요. 뭔가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10대 기업 중에 9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계속 그 최대 기업들이 바뀌는데. 한국은 사실 이제 이 진입과 퇴출 자체가 잘 안 되고 대기업으로 잘 옮겨간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10대 기업 중 2개만 20년 동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와 몇몇 새로 이제 등장한 대기업들이 있지만 이 기존의 이너서클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은 역동적인 그런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거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통로 자체가 막혀 있기 때문일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규제의 어떤 일관된 원칙, 그다음에 어떤 이제 규제의 어떤 이제 안 좋은 그 위인으로 작동하는 부분들을 해소해야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게 결국은 이제 주식 시장을 살리려면 중견 대형주가 나와야 되고 또 일자리를 만드는 거고 주식 투자로 인한 소득이 생기는 거다. 이게 중산층을 만드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걸 만들려면 자, 마지막 질문은 뭘 해야 됩니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이 우리 재벌 규제, 기업 규제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국민들에게 숫자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순환출자 고리가 어떻게 해결됐고 내부 지분이 어떻게 바뀌었고 재벌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해소됐고 남아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인데 이 지속적인 개선, 지속적인 개혁에 대한 그 효능감을 알려줘야 되죠. 예. 두 번째는 규제 목표와 수단을 분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력 집중 억제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하되 이 아까 말씀드린 계단식 규제에서 위험과 영향 기반 규제를 바뀌어야 된다. 이게 미국과 유럽에서 하는 그러니까 위험 단순히 사이즈를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이즈 키우되 그 과정에서 받는 이제 그 어떤 경제 영향에 대한 그 규제를 따로 이 목적별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논의들이 잘 진행되지 않았던 건 신뢰가 부족하다. 예. 재벌 기업이라든가 기업을 사회학으로 보는 그런 부분들. 물론 기업의 문제가 많지만 이런 것들이 신뢰를 높이려면 이 계속 규제 완화만 하고 이 재벌에 대한 어떤 이제 규제가 약해진다라는 그런 불신을 극복하고 법의 목적과 제도의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실제로 국민들의 효능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 정책적 어떤 결단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피터팬 증후군만 없애면 주식 시장은 더욱더 날개를 달 것이라고 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의 이 경계가 성장하면은 규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쭉 성장 단계별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그런 새로운 생태계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슬로우뉴스 이정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